대체 뭘 하다 이제야 병원에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원,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가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췌장암 말기. 평범한 우체부였던 한 남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절망에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곁에서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던 20살 딸은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아빠, 우리 한국으로 가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아주 먼 이국의 땅에서 기적을 마주한 한 프랑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은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린 감동적인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 이름은 클로에, 파리 소르본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학생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체국에서 돌아와 늘 앉으시던 식탁 의자에 앉아 계셨죠. 제 아버지, 피에르는 파리 15구 우체국에서 25년간 우편 배달원으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성실함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셨죠. 오늘 저녁은 뭐니? 아빠의 물음에 저는 부엌에서 파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는 아버지의 짧은 신음과 함께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지셨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소스팬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너무 아프구나. 그렇게 힘없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우리는 생제르망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복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뒤 의사가 우리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항암 치료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정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병원이라도.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췌장암 말기, 최신 치료법, 해외 병원. 떠오르는 모든 단어를 검색창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한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췌장암 치료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는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영어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밤새도록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클로에, 너 혹시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하지만 제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아셨는지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더 늘리면 돼요. 하지만 아빠는 세상의 한 분뿐이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병원과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비자와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클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까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한국 병원으로부터 진료 가능합니다. 라는 답장을 받았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해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에, 고맙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아빠, 우린 이제 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꼭 아빠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으니까요. 공항 출구를 나서던 순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자고 해서 온 거다. 클로의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도부터 파리와는 달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20층이 훌쩍 넘는 거대한 건물, 유리창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이 도시와 병원은 이미 잠에서 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서툰 영어로 예약 사실을 알리자 한 간호사가 놀랍게도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클로에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듣는 프랑스어라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호사님은 프랑스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따뜻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영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차가움이었습니다. 큰 키에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는 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군요.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 불가능, 6개월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후가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싸워볼 가치는 있습니다. 싸워볼 가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받아들이라고 편안하게 해드리라고만 했는데 이곳의 의사는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 날 아버지는 4시간 동안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때마다 박미영 간호사님이 다가와 아버지를 돌봐주셨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삿바늘을 놓을 때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님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면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아버지는 길가에 멈춰서서 심하게 구토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등을 두드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께서 다가와 물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다니는 모양인데 힘내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파리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곳의 친절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당연하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식당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자 식당 아주머니께서 이거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라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떠주셨습니다. 한 숟갈 떠먹었을 때 낯선 짠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혀 다른 음식이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감자수프의 따스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울어? 아주머니의 놀란 물음에 저는 그저 맛있어서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김도영 교수님은 종양 크기가 아주 조금이지만 줄어들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박미영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웠고 로비에서는 외국인 환자 때문에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정유진 선생이 의료진 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 때문에 병원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더라는 대화도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곳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박미영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인 정유진 의사가 한정된 의료 자원을 외국인에게 쓰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병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관련 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온 이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민폐가 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그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외국인 특혜 치료 논란. 댓글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하다는 의견과 자국민 우선 치료를 외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김도영 교수님은 제 불안을 눈치채셨는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클로에 씨, 힘든 소리 들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가장 먼저 봅니다. 국적은 그 다음입니다. 클로에 씨 아버님이 받는 치료가 다른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의 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도에서 정유진 레지던트와 마주쳤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가 민폐를 끼치고 있나요? 그녀는 당황하며 시스템의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에, 우리 그만 치료받고 프랑스로 돌아갈까? 안 돼요, 아빠.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수술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 크기가 30%나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도영 교수님은 고위험 수술이라 보호자 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엄마, 이사벨. 아버지와 제가 한국까지 온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희망의 문턱에서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엄마를 찾아가기로. 아빠에게는 잠시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댄 후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 엄마는 그곳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요. 엄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혼의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문제였지. 그렇게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난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너와 그 사람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자격 같은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빠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결국 엄마는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병실문 앞에서 엄마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등을 떠밀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엄마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벨, 피에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엄마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피에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내민 손을 엄마가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성공 확률 60%. 실패하면 아버지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해봐야지. 수술 전날 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아침,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클로에. 아빠는 강한 분이시잖니.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1시간, 5시간, 10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던 저희에게 뜻밖에도 정유진 레지던트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김도영 교수님은 국내 최고이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곤에 젖은 김도영 교수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교수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양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온몸에 관을 꽂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기적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고 곁에 있는 엄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복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고 다시 그 식당 아주머니의 미역국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진 레지던트가 병실을 찾아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들 가족을 보며 제가 왜 의사가 되려 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국적이나 효율성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두 발로 걸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막대할 것이라 생각했던 치료비가 외국인 응급의료비 지원으로 상당 부분 감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생명이 위급한 이방인마저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박미영 간호사, 식당 아주머니, 심지어 길에서 만났던 할머니까지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저희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제 손에 말린 미역 한 봉지를 쥐어주시며 프랑스 가서도 끓여 먹어 몸에 좋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던 의사의 한마디, 가족처럼 돌봐주던 간호사의 손길,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아주머니의 마음, 생판남을 위해 건네던 물수건. 그 작은 친절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아닌 건강한 여행객의 모습으로였습니다. 검진 결과는 완치.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참 좋구나.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 같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에게는 모든 순간이 그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을 때, 외로움 속에서 정을 느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용기를 얻었을 때. 이 이야기는 한 프랑스 소녀가 한국에서 겪은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제 아버지를, 저희 가족을,
그리고 제 마음까지 살려주셔서 진심으로